요즘 미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고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연준의 긴축 발작 트라우마,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긴장 모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전염병 사태부터 모든 경제 위기가 발단이 됐으니까 전염병 사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병했던 신종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5년여 만에 양적 완화의 시대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각종 유동성 공급책을 이때 내놨고, 또한 각국의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돌입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전염병 사태 위기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벌써 부풀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유동성 파티도 반드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유동성 역습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흘러가서 2013년 5월, 이때는 미 연방준비제도에게 매우 악몽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벤 버냉키, 그러니까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의 단계적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사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테이퍼 텐드럼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그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신흥국 주가와 통화가치는 반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3년 5월과 매우 비슷한 현상은 2019년 12월에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공급을 위해 보유 중이었던 자산을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 증시가 그와 동시에 대폭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파월 의장은 곧바로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수습에 나서야만 했었죠. 이처럼 테이퍼 텐드럼은 미국 금융 역사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긴축 신호를 보내기 매우 조심스러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종 전염병 사태 이후 연준 자산은 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고, 이제 뿌린 돈을 거둘 시기도 앞당겨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면서 일부 연준 인사를 중심으로 경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적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논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등장, 그리고 백신의 접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플러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 10년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달 들어서 2%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18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언젠가는 긴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의 논의의 핵심을 봐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는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서서히 인플레이션화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고민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현재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을 중심으로 한 실물 경기는 반대로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패드는 긴축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을 달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산 매입 축소를 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주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패드는 지금도 매월 1200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 규모를 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패드의 이러한 방침을 신뢰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은 결국 평균 물가제 목표제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양적 축소에 나서는 시기가 내년 4분기 혹은 2023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벌써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그만큼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8년 1조 달러에 못 미쳤던 미 연준의 총 자산이 2014년 4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9년 들어서 겨우 3조 달러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금융 취약 신흥국들은 수시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현재 연준의 자산은 무려 7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때 연준이 자산 축소를 시작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은 지금껏 나타났던 그 어떤 시장의 쇼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던 연준도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상할 정도로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자 매파, 그러니까 긴축 선호적 발언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경기의 빠른 회복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패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잘 인지하고 있고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1%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고 연준이 계획보다 이른 테이퍼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변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도 결국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금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경제 회복을 알리는 신호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너무나도 크게, 그러니까 버블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도 나도 현재 주식반에 다 뛰어드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버블이 큰 만큼, 주식시장의 버블이 거대해진 만큼 그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재 주식시장을 대응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그 충격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충격을 대응해서 그 충격이 왔을 때 다시 주식 투자를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그런 포지션으로 주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패드가 이렇게 금리 상승을 주저했던 이유는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패드가 직접 그 수습을 도맡아서 했던 것과는 달리 전염병 사태, 이번에 생긴 전염병 사태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악재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전염병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돈을 푼 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취약 신흥국들의 기준 금리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2%, 남아공은 3.5%, 모두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 자국의 돈을 미친 듯이 뿌렸다라는 증거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신흥국들이 겪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부작용은 달러뿐이었습니다. 즉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생긴 전염병 사태는 미국의 정상화 작업에 따른 달러 유출 충격 플러스 자신들의 자국 금리 정상화로 인한 후폭풍을 동시에 수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신흥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대 최저인 0.5%까지 금리를 낮춘 상황인데 만약에 패드가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같이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다가올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각국이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부채가 급증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자면 지난해 전세계 부채 규모는 27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경 80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6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2019년 말 320%에서 대폭 커진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 적자도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난해 세계 정부는 1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 원의 재정 적자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전염병이 터진 이후로 글로벌 경제는 전부 빚더미로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수치라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실제 그러니까 경제 성장 수치가 아닌 빚으로 버블로 성장한 그 수치였다는 것이죠. 이게 박살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패드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죠. 이거 만약에 터지잖아요. 진짜 경제 공황은 저리 가라앉을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빚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끌어쓴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현재 부동산 주식이 모두 실물 가치가 아닌 빚으로 그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버블이 터지게 되면 그 즉시 부채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부채가 결국 부실화가 되면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원 내역에 대한 부분과 겹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방송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방송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세상은 전부 코로나 이후 버블로 만들어졌고, 이 버블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돈을 만들고 뿌려대는 자들이고, 현재 우리 국가들의 수장들도 그들과 동조해 가지고 열심히 빚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빚에 대한 부분 다 누가 갚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빚에 대한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그 돈을 열심히 뿌렸던 자들, 만든 자들, 그 누구도 그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빚으로 유린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